한국이 우주 조약을 위반한 불법 군사 무기를 개발했다. 러시아 국방장관의 이 한마디에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고 한국이 우주를 군사화했다는 주장에 북한까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2025년 한국이 누리호 4차를 쏘아 올린 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한국 놈들, 미국 로켓 짝퉁이나 만들던 나라 아니었나? 김정은은 이렇게 코웃음을 쳤고 러시아 군부도 함께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 상단에서 펼쳐진 오로라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 비웃음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바다에 처박히고 러시아 함대 12척의 눈과 귀가 한 번에 먹통이 된 겁니다. 역사가 바뀐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러시아는 거짓 보고서까지 만들어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국방부 산하 전략우주연구소 수석 데이터 분석관입니다. 2025년 겨울,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깊은 지하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여러 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지구 궤도를 도는 각국의 로켓, 궤적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수십 번 반복되는 데이터 패턴들을 기계적으로 훑고 있었죠. 동료들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예정 소식을 두고 웃고 있었습니다. 또 쇼지. 사진 몇 장 찍고 끝날 거야 라는 말들이 오갔고 저는 대꾸 대신 피곤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 임무는 전쟁을 막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긴장된 국제정치, 끝나지 않는 군비 경쟁, 그 속에서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궤적이 아주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별 의미 없이 다른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죠. 세계의 긴장은 늘 그렇듯 일상적인 업무 속에 묻혀 있었고 그 작은 반짝임이 제 삶을 완전히 뒤집을 발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센터 곳곳의 기기들이 조용히 그 신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힘은 핵탄두 숫자와 영토 크기에서 나오죠. 우리가 아직 강대국인 이유잖아요. 한 분석관의 말에 다른 동료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요즘은 데이터, 기술, 시스템이 진짜 힘입니다. 인구와 영토만으로는 못 버텨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실제로 날아가는 건 미사일이야. 농담이었지만 심각한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전환되었고 한반도의 밤 위성사진이 크게 잡혔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수백 번 봤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한은 흰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시 곳곳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반면 북한은 먹으로 칠한 듯 새까만 검은색이었습니다. 그 대비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신입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공장, 연구소, 밤새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진짜 무기는 저기 있겠죠. 모두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힘은 정말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질문은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평생 분석해온 핵탄두의 개수, 미사일의 사정거리, 군함의 톤수. 그것들이 정말 힘을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스크린 속 불빛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들이 진짜 힘을 만드는 걸까요? 저는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이 훗날 저를 러시아와 한국, 무기와 방어, 파괴와 보호 사이에서 선택을 내릴 때의 기준점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근무를 마치고 낡은 아파트 복도를 지나 집에 들어섰을 때 리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대신 인스턴트 식사를 데워 먹으며 리사는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 한국이 또 로켓 쏜대. 친구들은 다 한국 기술 얘기해.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쇼일 거야. 미국 따라가는 거지. 하지만 리사는 제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14살 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 학교 애들한테 한국은 그냥 미래 같아. 음악, 게임, 로봇, 전자제품. 다 거기서 와.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김정은이 군 행사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앵커는 북한의 미사일 훈련과 제재 문제를 담담하게 언급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음량을 낮춘 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한국 관련 기밀 브리핑 메일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스크린 속 텍스트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한국 미사일 로켓 시험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내용. 미국 일본 정보기관이 예의주시한다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제 지문이 흔들렸습니다. 딸의 말과 데이터, 뉴스 속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같은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보이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위협이고 다른 한쪽은 미래였습니다. 저는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오는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리사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제 표정의 변화는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하의 모니터 앞에서 전 세계의 긴장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던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한 명의 아버지였고 딸을 둔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국제정치의 거대한 사건들은 어느 집안 식탁 위의 작은 대화와 연결되어 있었고 거기서 현실감을 얻는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근무에서 저는 한국 발사체 알림을 평소보다 민감하게 설정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저는 사건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예정일 새벽 센터는 평소보다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 발사체 전용 모니터링 채널을 따로 띄워놓고 자동 경보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죠. 고흥 발사장의 영상이 서방 채널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3번보다 조금 더 잘 날아가겠지 뭐. 웃음이 흘러나왔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0에 이르렀습니다. 누리호가 완벽한 궤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고도, 속도, 분리 과정. 모든 수치가 교과서처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확실히 수준이 올라갔군. 그 순간이었습니다. 센터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한 단계 높은 음정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반도 상공 전체를 덮는 넓은 플라즈마 패턴이 감지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를 분류했습니다. 미확인 전략 패턴이라고 말입니다. 동시에 북한 내부 통신 감청 채널에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하늘에 무언가 돔처럼 씌워졌다. 머리 위 방패. 표현들이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급박해졌습니다. 경보음은 계속 울리고 있었고 동료들도 일어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켜쥐고 있었고 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감싸는 광막.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방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제 옆에서 선임이 외쳤습니다. 발라코프. 국방부에서 긴급 지시가 떨어졌다. 오로라와 한국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즉시 상신하라고.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관찰자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모스크바 국방부 청사 깊숙한 비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안드레이 벨루소프 국방장관이 앉아 있었고 저는 오로라 관련 초기 분석 자료를 빔 프로젝터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가능한 한 신중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오로라는 미사일 유도 신호를 교란하는 전자전 패턴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타격 능력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제 결론이 떨어지는 순간 벨루소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벨루소프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학 보고서가 아니라 정치적 명분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우주조약을 위반한 군사무기를 개발했다고 규정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고쳐 쓰십시오. 그건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제 입이 말라버렸습니다. 벨루소프가 주머니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죠. 제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등굣길의 리사였습니다.
집 근처 골목을 걷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근에 촬영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벨루소프의 목소리가 칼처럼 들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특히 반역자의 가족들에겐 말입니다.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나왔습니다. 현장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하면 훨씬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벨루소프가 제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냉정함과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다. 다녀와라.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리사를 생각해보게. 제 등이 식었습니다. 벨루소프가 손을 들어 회의를 끝냈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양심을 팔거나 딸을 버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세 번째 길에 대한 희미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그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겨우 30초가 걸렸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짐을 찾고 나오자 국가정보원 전략실장 정하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로 마주쳤고 말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발라코프님, 잘 오셨습니다. 편하신 대로 저희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곧바로 차량에 탔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이어지는 매끈한 아스팔트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흐르는 차량 행렬, 사고 흔적 하나 없는 차선과 신호체계.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내비게이션에 의존해 최단 경로를 찾아가며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듯이요. 요즘은 길, 신호, 차가 다 연결돼 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 말입니다. 호텔 창문을 열었을 때 제 숨이 멎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나만의 밤이 끝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 불빛들이 단순한 전력 소비일까요? 아니면 이 나라의 체온일까요? 어떤 생명력의 증거일까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이 나라를 단순한 위협으로만 볼 수 있을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가늘었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정하진이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예의가 있었지만 무언가 다른 의도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나로우주센터와 오로라 통합통제실을 차례로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여전히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말입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곳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요. 밤거리를 지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숫자와 데이터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숨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 제 속에서 궁금증과 불안이 함께 자라났습니다. 다음 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흰 건물들 사이로 로켓 조립동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명장 박동철의 안내를 받으며 엔진 시험동과 용광로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50대 중반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용광로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뜨거운 합금이 끓어오르는 화염을 바라보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온도는 우리가 전쟁 이후 70년 넘게 견뎌온 시간입니다. 제 호흡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백이었습니다. 박동철이 계속했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왜곡 기술 없이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건 이소윤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녀는 누리호와 오로라 시스템 개요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저 우리 아이들이 살 집을 지키는 방패예요. 방패.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무기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공격성, 파괴력, 사정거리. 하지만 방패라는 개념을 제대로 마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 흔들림 거의 없는 고속열차 좌석에 앉았을 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작은 마을과 공장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리사에게 메시지를 쓰다 지웠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대신 제 눈은 창밖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의 불빛들, 그 공장의 굴뚝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쩌면 누군가의 부모일지도 누군가의 자식일지도 모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 사람들도 결국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구나.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하지만 낯선 사실을 곱씹는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벨루소프의 협박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리사의 사진들도요. 하지만 동시에 박동철의 눈빛도 이소윤의 목소리도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심장부를 봐야겠군. 제 옆자리에서 정하진이 속삭였습니다. 내일 오로라 통합통제실을 보시죠.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열차가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커다란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지하 깊숙이 자리한 오로라 통합통제실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수십 개의 워크스테이션이 늘어서 있었는데 군복 대신 후드티와 슬리퍼 차림의 젊은 인재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전쟁을 치르는 곳인가? 그 순간 한 젊은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23살 정도로 보였고 눈에는 게임 선수 특유의 집중력이 반짝였습니다. 김하늘이라는 전직 e스포츠 프로게이머였습니다. 그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엔 긴장이 없었습니다. 실시간 전략 게임 해보셨어요?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윤이 웃으며 허락을 내렸습니다. 괜찮아요. 보여줍시죠. 김하늘이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북한에서 발사된 가상의 미사일 여러 기가 다양한 각도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굳어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궤도 위 오로라 위성군이 순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유도 신호가 교란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미사일들이 하나씩 먼 바다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폭발이 없었습니다. 잔해도 없었습니다. 목표만 빗나갔습니다. 김하늘이 설명했습니다. 게임 용어를 섞어서요. 이건 상대 체력을 깎는 스킬이 아니라 공격 버튼 자체를 무효화하는 기술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평생 미사일의 파괴력을 계산했습니다. 사상자의 숫자를 추정했습니다. 폐허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이소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도 죽지 않아요.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분석해온 핵미사일 교리와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박동철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방패라는 거예요, 발라코프님. 진짜 방패.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정하진이 별도의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다른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화면에는 평양 지하 지휘소의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동시에 모스크바의 국방부 청사도 보였습니다. 두 곳에서 무언가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본 이 아름다운 방어 시스템이 정말로 실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있다는 생각도요. 통제실 내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조명이 낮춰진 가운데 벽면에는 평양 지하 지휘소와 모스크바 국방부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화면 속 김정은이 오로라 위성 사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정하진이 통역을 제공했습니다. 저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쇠뚜껑 아래 노예다. 우리가 먼저 깨야 한다.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은 겁먹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모만 했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화면도 켜졌습니다. 벨루소프가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주조약 위반 군사무기. 한국 오로라 프로젝트. 정하진이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작성자란에 선명하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서명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이런 보고서를 쓴 적이 없다. 소리쳤습니다. 브리핑룸 안에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정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벨루소프가 당신의 이름으로 조작했습니다. 이미 주요 동맹국에 비공식으로 유출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 신뢰와 경력은 외부에서 이미 조작된 진실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펼쳤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기가 되었다는 건가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도 저는 배신자였습니다. 벨루소프의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거짓 보고서를 거부했든 승인했든 이미 제 이름은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다리는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사는 안전할까요? 정하진이 제 눈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진실을 말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동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늙은 장인의 손이 제 어깨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당신도 이제 우리 편이에요. 이소윤도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결정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무서운 제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제 생중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선택지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아무도 죽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리거나 말입니다. 평양 지하 지휘소, 붉은 조명이 비친 상황실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벽면 스크린에 비친 오로라 데이터를 보며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정하진이 실시간으로 평양의 움직임을 전달했습니다. 정찰총국 강명철이 보고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남조선의 오로라가 군사무기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르템 발라코프 수석이 직접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 이름이 거짓의 증거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비틀렸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웃음이 아니라 광기였습니다. 봐라, 우리가 겁먹은 게 아니라 역사가 우리 편이다. 반대 의견을 낸 한 장교가 그 자리에서 호통을 맞았습니다. 목소리가 브리핑룸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위협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일본 해역 인근 러시아 동해 함대였습니다. 제가 평생 데이터로만 봤던 그 함대가 지금 이 순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회전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와 주요 통신 전력 인프라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하진이 음성 녹음을 틀었습니다. 벨루소프의 목소리였습니다. 북한이 먼저 쏘면 우리는 질서 회복 명분으로 움직인다. 그건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함께 공격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울 청와대 상황실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이소윤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긴장 고조 정도의 뉴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명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었습니다. 리사도 그 숫자 안에 있었습니다. 이 방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요. 김하늘이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처음으로 게이머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박동철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장인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하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르템, 이제입니다. 전 세계 앞에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침이 마른 입으로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리사는 우리가 지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브리핑룸을 나갔습니다. 앞에는 스튜디오 조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전 세계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였습니다. 밝은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여러 대의 카메라가 쟤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CNN, BBC, NHK, 주요 온라인 플랫폼까지 동시 생중계가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통역을 통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로라는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방어 시스템입니다. 자막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흘러갔습니다. 제 양심이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보고서는 조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들어졌지만 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통제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소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휴대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암호화된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눌렀습니다. 리사였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아빠 얘기가 나와. 사람들은 아빠가 반역자래.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무서워. 아빠. 영상이 끊겼습니다. 화면이 검게 됐습니다. 제 손이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내가 딸을 팔아넘긴 건가?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쟤를 둘러싸던 조명과 카메라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리사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소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눈을 봤습니다. 리사를.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소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긴급함이 있었습니다. 독일 대사관이 움직였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반복했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하진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딸도 세상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리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쟤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박동철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 장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제 몸이 조금 떨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심야의 오로라 통합통제실 옆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불빛이 먼 창밖에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불이 줄어든 회의실 안에서 이소윤, 박동철, 김하늘, 정하진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가운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나요? 딸은 위험해지고 조국에서는 반역자가 됐고 여기선 난 그저 외국인일 뿐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내 선택이 딸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철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래 생각한 끝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전쟁 때 우리 부모 세대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옛날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소윤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죽지 않는 하늘입니다. 그 기준에선 이미 당신도 우리 편이에요. 제 눈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김하늘이 키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무서워요. 게임에서처럼 리셋도 안 되고 다시는 못하고. 그가 쟤를 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마지막 턴을 제대로 눌러야 하지 않을까요? 제 목에 뭔가 걸렸습니다. 정하진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독일 대사관과의 암호화 채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희미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리사를 대사관 보호구역으로 옮기는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베를린의 클라라 보겔 대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호흡이 잠깐 멈췄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딸도 세상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그가 쟤를 봤습니다. 당신이 계속 싸워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박동철의 따뜻한 눈, 이소윤의 확신찬 표정, 김하늘의 떨리는 입술, 정하진의 결연한 얼굴. 나는 누구의 편인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건 국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켜야 할 사람들의 편이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박동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소윤도요. 김하늘도 이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쟤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조금 떨렸지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내놓겠습니다. 러시아 함대의 취약점, 통신 교란에 쓸 수 있는 주파수,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정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긴급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에서 최종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군요. 새벽이 다가오는 시각, 서울, 평양, 모스크바, 베를린이 동시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리사의 작은 몸이 대사관 문을 통과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정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안전 확보 완료까지 최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1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1시간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이 화상으로 오로라 통제실과 연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로라 가동에 대한 모든 정치 군사적 책임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집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는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반면 평양 지하 벙커에서는 김정은이 강명철이 보여준 조작된 러시아 보고서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왜곡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르는 건 버튼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입니다. 장교들을 압박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벨루소프는 동해 함대에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소리엔 냉정함만 있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쏘면 한국 우주센터 요격 지원을 개시한다.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공모였습니다. 명백한 공모였습니다. 오로라 통제실로 돌아온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동철과 이소윤, 김하늘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하진은 국방부와의 채널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러시아 함대 레이더의 주파수 대역은 X밴드와 S밴드 사이입니다. 교란을 위해선 이 주파수 범위의 신호 반복이. 이소윤이 메모를 했습니다. 빠르게요. 동해 함대 사격 통제 시스템은 위성 유도 신호에 의존합니다. 이 신호를 방해하면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를 잃습니다. 함대도 표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김하늘이 노드를 입력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실행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었습니다. 박동철이 장비실로 향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전원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속삭임 같았습니다. 이 온도는 전쟁을 2번 겪고도 버틴 이 땅의 온도다. 화면들이 켜졌습니다. 평양, 모스크바, 베를린, 서울. 모든 도시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정하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리사는? 대사관 진입 완료까지 30분 남았습니다. 30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끝날 수도 있었고 새로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이 모두 같은 화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동해안 기지, 러시아 동해 함대, 그리고 한반도 상공.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작됩니다. 정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쟤는 박동철 옆에 섰습니다. 이소윤과 김하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4명의 한국인과 1명의 러시아인이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국경이 다르더라도 같은 하늘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오로라 통합통제실의 모든 화면이 붉은 경보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북한 동해안 기지,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 준비 완료. 텍스트가 떴습니다. 러시아 동해 함대 사격 통제 레이더 한국 나로우주센터 잠금.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하늘은 손에 땀을 쥔 채 미사일 궤적 예측값을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손가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게이머가 아니라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이소윤은 위성군 배치를 밀리초 단위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했습니다. 오로라 위성 제1제2 제3군단 활성화. 출력 조정 중입니다. 박동철은 장비실에서 냉각 시스템과 전원 라인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은 늙었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온도는 전쟁을 2번 겪고도 버틴 이 땅의 온도다. 오늘도 견뎌야지. 저는 그의 옆에 서서 러시아 레이더의 취약 대역을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X밴드 2.7에서 3.6GHz 범위. 교란 신호 입력 준비. 정하진이 청와대와의 채널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 완료했습니다. 카카. 그럼 시작하십시오. 전쟁을 멈춥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양 지하 벙커에서 김정은과 장교들이 카운트다운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화면에 전달되었습니다. 10, 9, 8, 7.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3, 2, 1. 북한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 개의 미사일이 거의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제 눈이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공중 진입 감지. 오로라 영역 접근 중입니다. 김하늘의 목소리였습니다. 신호 교란 개시. 이소윤이 외쳤습니다. 상공에 보이지 않는 광막이 작동했습니다. 오로라 위성군이 일제히 유도 신호를 뿜어냈습니다. 제가 제공한 러시아 데이터와 한국의 기술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미사일들의 궤적이 흔들렸습니다. 하나씩 길을 잃었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동해 먼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폭발이 없었습니다. 목표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함대의 레이더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 교란되었습니다. 제가 알려준 주파수가 정확했습니다. 발사 명령은 공중에서 허공을 가렸습니다. 통제실 안은 짧은 정적 뒤 터져나오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소윤이 제게 안겼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했어요. 김하늘이 일어섰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도 눈물로 흘렀습니다. 고모님, 고마워요. 박동철이 장비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정하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정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의 미소였습니다. 대사관 진입 완료. 안전합니다. 제 무릎이 부러졌습니다. 제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깊은 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이 맞았습니다. 양심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 맞았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비파괴 방어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은 전쟁 억제. 그것이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한강변 벤치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출근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 강변을 뛰는 조깅족들. 도시의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단 이틀 전까지 이 도시가 불바다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늘에 오로라가 펼쳐졌던 그 밤, 미사일들이 떨어졌던 그 순간, 그것이 벌어진 일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 대사관의 화상통화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리사였습니다. 안전한 방에서 넓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만으로도 제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아빠. 리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그랬어. 아빠가 전쟁을 막았대. 난.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의 안전한 얼굴을 말입니다. 아빠, 나 괜찮아. 여기서 잘 있을 거야. 그리고 리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아빠는 거기서 평화를 지켜줘. 약속. 약속이다, 리사.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목소리였습니다. 통화를 마쳤습니다. 제가 일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이소윤과 박동철, 김하늘, 정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벤치 주변에 섰습니다. 이소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오늘 회의 늦으십니다. 출근하셔야죠.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이 좋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 오로라 위성들이 조용히 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위로는 모스크바와 평양, 베를린까지 이어진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아르템 발라코프입니다. 저는 더 이상 모스크바의 지하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 오로라 프로젝트의 기술 고문으로서요. 조국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막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 누군가의 딸이 안전하게 밤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 일입니다. 제게 조국은 더 이상 지도상의 선이 아닙니다. 조국은 제 옆에 앉아있는 이소윤이고 박동철이고 김하늘이고 정하진입니다. 조국은 이 하늘을 함께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차가 한강을 지나갑니다. 아침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입니다. 제 손이 박동철의 어깨에 올려집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같은 하늘 아래 새로운 조국을 향해서요.